이성계는 영웅인가 반역자인가? 1. 고려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이성계를 영웅으로 볼지 반역자로 볼지 판단하려면 먼저 전제가 필요하다. 그가 뒤집어버린 고려라는 나라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고려 말은 단순히 왕조의 말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핵심 문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이다.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토지와 노비를 대규모로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세금 기반을 잃었다. 토지가 있어야 세금이 거치고 세금이 있어야 군대가 유지된다. 하지만 토지가 권문세족의 사유물로 넘어가면서 국가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둘째는 외부 침입이다. 고려 말에는 외구의 침입이 매우 심각했다. 외구는 해안을 약탈하고 사람을 납치했으며 지방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사실상 방치됐다. 셋째는 국제 질서의 변화다. 고려는 오랫동안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고 원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4세기 후반 원이 약해지고 명이 중국 대륙의 새 패권국으로 떠오르면서 고려는 외교 노선을 다시 선택해야 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고려, 조정이 단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조정 내부는 친원과 친명으로 갈라졌고 그 갈등은 곧 권력 투쟁으로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는 이미 한 나라로서의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고 있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지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중앙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국가 운영보다 우선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성계가 등장하는 무대였다. 이성계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나? 이성계는 고려 말의 대표적 무장이자 이후 조선을 세운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조선의 참혹, 군주라는 이미지보다 고려 시기의 이성계는 철저히 전장 중심의 장수였다. 그는 함경도 지역, 당시 동북면에서 활동하며 여진족과의 전투를 경험했고 그 이후 외구 토벌과 북방 방어에서 공을 세우며 명성을 얻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계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장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를 반복하며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고려 말의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외부 침략이 이어지는 말 그대로 생존 전쟁이었다. 외구가 침입하면 백성들은 죽거나 끌려갔다. 곡식은 약탈당했고 마을은 불탔다. 이걸 막아야 할 국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 같은 장수가 승리를 거두면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살아남을 희망이 됐다. 이성계는 고려, 조정 내부에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실제로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3. 최영과 이성계, 고려의 마지막 두 기둥. 이성계와 함께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최영이다. 최영은 고려 말기의 대표적 충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기록된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역설적으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축이었다. 왕이 나라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장군들이 겨우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였다. 이 시기 조정은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왕권은 약했다. 우왕과 창왕 시기는 특히 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고려는 외교적으로도 큰 선택을 해야 했다. 원나라가 몰락한 뒤 명나라가 등장했고 명은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체제를 요구했다. 고려는 명과의 관계를 맺어야 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원과 얽힌 이해관계가 남아있었다. 이것이 조정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최영은 강경한 군사노선을 선호했고 이성계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중시했다. 이 차이는 결국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 4. 위화도 회고는 반역인가, 현실 판단인가? 이성계를 반역자로 규정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다. 1388년 고려는 명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요동정벌을 계획한다. 요동정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명나라의 영토를 공격하는 행위였고 이는 사실상 명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최영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전쟁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하며 여러 이유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다. 농번기 출정으로 인한 민생 파탄, 장마철 군사이동의 위험, 명나라와의 전력 차이, 외구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북진. 이 판단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는 이미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너던 중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 회군한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된다.
회군은 군사명령을 거부한 행동이었다. 즉 국가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반역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회군은 고려라는 나라를 무리한 전쟁으로부터 구하려는 현실적 판단일 수도 있다. 이 사건이 위대한 결단인지 혹은 권력 찬탈의 시작인지 이것이 바로 이성계 평가의 핵심 갈림길이다. 회군 이후 이성계는 왜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나? 위화도 회군이 단순히 전쟁 반대에서 끝났다면 이성계는 반역자로만 기록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회군 이후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정치혁명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회군 후 이성계 세력은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최영은 체포되어 처형된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이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불리는 최영이 제거되는 순간 고려 왕조는 사실상 스스로 생명줄을 끊은 셈이 됐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이후 고려는 이미 이전의 고려가 아니었다.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권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에게 넘어갔다. 특히 이성계와 함께 권력 핵심으로 들어온 인물이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다.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정치 이론가였고 고려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성계가 군사력이라면 정도전은 체제 설계였다. 이 조합은 매우 강력했다. 6. 고려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고려는 정말 회복 불가능했는가? 만약 고려가 아직 회복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성계의 행동은 반역이 된다. 하지만 고려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해 있었다면 이성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혁명가가 될 수 있다. 고려 말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왕의 무능이 아니었다. 토지 제도가 무너졌고 세금 체계가 무너졌고 군사 체계도 무너졌다.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기반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였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토지에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군대와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주장했고 그 핵심이 토지개혁이었다. 즉 고려를 유지하려면 토지개혁이 필수였고 토지개혁을 하려면 기존 권문세족의 힘을 꺾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고려 말은 이미 권문세족이 너무 강했고 왕권은 너무 약했다. 개혁은 구호로만 가능했지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고려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려의 기존 권력 구조는 무너져야 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7.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어서 움직였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평가할 때 가장 단순한 결론을 내린다. 결국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역사에서 이런 단순한 동기만으로 거대한 사건을 설명하는 건 위험하다. 이성계는 군사적 기반을 가진 인물이었고 회군 이후 조정은 사실상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고려는 또 다른 군벌이나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회군 이후 고려는 이미 정치적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의 문제였고 이성계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됐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싶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마음이라 확정할 수 없다. 사료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성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8. 공양왕 즉위와 고려의 마지막 모습.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했다가 다시 폐위된다. 그리고 공양왕이 왕위에 오른다. 이 과정은 고려의 왕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양왕은 왕이었지만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였다. 정치적 실권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장악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시행된다. 바로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였고 이는 고려 말의 핵심 문제였던 토지 독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었다. 과전법은 신진사대부가 국가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결정판이었다. 그리고 이 과전법을 통해 신진사대부는 실질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한다. 즉 이성계의 군사력 신진사대부의 제도 설계가 합쳐지면서 고려는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고려는 더 이상 고려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다. 9. 조선 건국은 반역인가 혁명인가?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려 왕조를 끝낸 사건이다. 고려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왕조 전복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반역이다. 하지만 국가와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정비했고 내부적으로는 토지 제도를 바꾸고 관료 체계를 강화했다. 고려 말의 혼란이 귀족 중심의 권력 분산이라면
조선은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왕이 바뀐 사건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었다. 즉, 조선 건국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었다. 이 점에서 조선 건국은 혁명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10. 이성계는 실제로 나라를 살렸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성계는 나라를 살렸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조선은 500년 이상 이어진 왕조가 된다. 이건 단순히 왕조가 오래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했고 내부적으로는 관료제 기반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고려 말처럼 귀족들이 나라를 사유화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조선도 시간이 지나며 부패하고 모순이 생겼지만 적어도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의 붕괴 상황을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점에서 이성계는 단순한 권력 찬탈자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질서를 만든 창업자로 평가받는다. 11. 하지만 이성계의 선택은 정당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라는 질문은 남는다. 고려는 분명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고려는 국가였다. 왕조를 뒤집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정통성의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고려 왕조는 500년 가까이 이어진 나라였다. 그 왕조를 끝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한다. 이성계의 회군 이후 최영 같은 충신이 제거되었고 고려 왕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과정은 폭력적 정치 변화였고 왕조 교체가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성계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재정비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분명히 왕조 전복이라는 반역적 성격을 포함한다. 12. 정도전과 이성계의 관계가 말해주는 것. 이성계가 단순히 권력욕만으로 움직였다면 조선은 오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성계는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손잡는다. 정도전은 단순한 권력 추종자가 아니다. 그는 유교적 국가 운영 원리, 관료제 설계, 토지제도 개혁, 왕권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인물이다. 즉, 이성계는 정도전의 개혁 노선을 받아들이며 조선을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려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계가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 자체가 달라진 체제 변화였다. 이성계는 그 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었다. 13. 조선 건국 후 이성계는 왜 흔들렸나?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뒤에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인물이 아니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왕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었다. 특히 왕자들 간의 권력 경쟁이 시작된다. 이 갈등은 결국 왕자의 난으로 이어진다. 이 사건은 조선 건국의 어두운 그림자다. 조선을 세운 창업 세력이 내부에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는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다. 즉, 이성계는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권력 구조는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 점은 이성계가 완벽한 통치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14. 이성계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을 다시 꺼내야 한다. 이성계는 영웅인가? 영웅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다. 영웅은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와 백성의 생존을 지켜낸 인물일 때 붙는다. 이성계는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외부 침입을 막아냈고 국가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조선은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성계는 분명히 영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웅이라는 말은 항상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성계의 행동에는 왕조 전복이라는 반역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성계는 고려의 충성을 맹세한 장수였고 그 충성을 뒤집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15. 이성계는 반역자로 남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성계는 반역자인가?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답은 명확하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군을 돌려 정권을 장악했으며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이는 전형적인 반역이다. 그러나 반역이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기존 체제가 정당했다는 전제다. 만약 기존 체제가 이미 붕괴했고 국가가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체제를 뒤집는 행동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혁명적 성격을 띨 수 있다. 이성계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권력욕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시대 상황이 너무 복잡했다. 고려 말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지는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점에서 이성계는 반역자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선택이기도 했다. 16. 이성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성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덕이 아니다. 도덕으로만 접근하면 역사는 단순한 선악구도가 된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건 구조다. 고려 말의 구조적 붕괴,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 국가 재정 파탄, 외부 침략, 국제 질서 변화, 왕권 약화, 정치 분열. 이 모든 구조가 겹치면서 고려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 속에서 이성계는 무장이었고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즉, 조선 건국은 단순히 한 장군이 왕이 된 사건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체제 전환이었다. 17. 이성계는 영웅이자 반역자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계는 둘 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고려의 법과 체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반역자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정권을 장악했고 왕조를 끝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고려 말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인물이다. 그가 없었다면 고려는 더 길게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과 외침이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성계는 충신으로 남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시대를 바꾼 인물로 남았다. 역사에서 왕조 교체는 항상 피를 동반한다.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은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며 장기 왕조로 이어졌다. 이성계는 그 출발점에 선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성계는 단순히 영웅도 단순히 반역자도 아니다. 그는 고려를 무너뜨린 반역자였고 동시에 조선을 세운 창업군주였으며 고려 말 붕괴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가였다. 역사는 늘 이렇게 복잡한 얼굴을 가진 인물들로 움직인다. 이성계라는 이름은 그 복잡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